자, 7월부터 해서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설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예고를 드린 것처럼 7월 포트폴리오 종목이 좀 많아졌습니다. 8개 종목으로 종목이 좀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종목 기준에 좀 많은 종목군이 형성이 돼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의미가 조금 세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은 종목군들을 좀 압축해서 들여다본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 종목을 그냥 다 가져가고 싶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압축해서 가져가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어찌됐든 자, 23년 7월 포트입니다. 23년 07월 포트. 비중대로의 설정 범위로 간다면 IT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개별 기준에서 먼저 현대차,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렇게 해서 비중 자체의 기준을 이제 조금 조절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뭐 오늘 뭐 수급도 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월말 효과인지 분기말 효과인지 아니면 반기말 효과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인지, 뭐 동진 세미캠의 오늘의 수급 범위가 5만 주 이상 좀 거래가 실려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고점을 넘기면서의 흐름으로. 근데 지금 종가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500만 주를 넘기지 못했어요. 수급만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 현대 인프라코도 HD 현대 인프라코도 장중에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주긴 했는데, 12,490원 52주 고가 다음 달에 뭐 훌쩍 넘기면 되죠. 그냥 저걸 뭐 그냥 넘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훌쩍 넘기면 됩니다. 프로그램 이외에도 기간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서 1% 가까운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를, 그 이상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를,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전체 비중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1억 계좌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 비중을 25%, 그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현재가가 20만 6,500원이니까 121주, 120주라고 설정을 할게요. 120주 20만 6천 원에 종가 기준 6,500원이네요. 그죠? 20만 6,500원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이닉스 비중은 20%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나누기 11만 5,200원 해주면 174주. 여기도 170주로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11만 5,200원. 그리고 L전자 부분 15%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설정을 했죠. 15% 1,500만원 나누기 L전자 12만 6,700원 해주면 118주인데 120주로 여기는 그렇게 해서 끝수를 다 0으로 맞출게요. 120 6만 7천원. LG화학 기준은 15% 기준을 설정을 했고 1,500만원 나누기 66만 7천원 해주면 22주 이렇게 됩니다. 22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22주 20주로 할게요. 20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의 비중이 좀 덜 채워지는 쪽 기준에 비중을 좀 더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호스코 퓨처엠이 이제
5%로 줄여버렸어요. 예, 2차전지 쪽에 거래대금이 계속 둔화돼 있어서 35만 3천 원 해주면 14주인데 여기를 15주로 설정을 하고 35만 3천 원. 여기가 좀 그런가요? 22주, 20주. 일단 자, 현대로템 쪽의 기준 10%로 좀 상향을 해놨단 말이죠. 10% 나누기 현대로템의 현재 주가 36,550원 해주면 273주 270주 36,550원.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5% 기준으로 가기로 했죠. 5% 나누기 11,960원. 418주니까 420주. 11,980원. 960원.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에 이제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의 금액 확인하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을 동진 세미캠으로 넣는 걸로, 그럼 5%좀 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478000 플러스 19584000 플러스 15204000 플러스 13340000 플러스 529500 플러스 9868500 플러스 5023200. 그럼 7%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나누기 동진 세미캠이 42,100원이니까 대략 164주 165주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7월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화면, 요 화면을 미리 하나 잘라 놓으세요. 미리 하나 잘라 놓으시고 165주 하면은 1억 200만 원 정도니까 1억 4만 원, 1억 4만 원이니까 크게 전체 포트 계좌에 대한 의미는 왜곡성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사실상 23년도 기준에서 1월 달에는 2차전지 비중이 다 줄어들어 있었죠. LG화학 15%, 포스코피챔 4.5%, 19.5%, 그 수준으로 다 줄인 거예요. 그 수준으로 딱 줄여놓은 거고, 그 수준으로 이제 줄여놓은 상태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업종군들의 비중을 좀 늘려놓은 거고, 이 당시 기준의 29%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2월부터 해서는 2차 전지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5%, 뭐 3월 포트 기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30% 수준.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그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5월 포트 기준이 9.57%, 이게 12%까지 수익이었는데 조금 줄었어요. LG화학의 조정이 좀 가장 크게 부담이 된 거죠. 그리고 6월 포트 기준은 뭐 7.8%면은 10%못 미치긴 하지만 시장 지수 자체가 뭐 지금 2,564포인트, 고점 대비 90포인트 정도 밀려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공개를 해드린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으니까 혼란스럽지 않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문자 보내드릴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 없이 이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주력주의 기준에 IT 30, 뭐 자동차 30, 뭐 2차 전지 30, 1대1 대1 비중에서 종목만 완성차 위주에서만 일단 보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중에서 이제 택일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해드렸는데 혼란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종목을 넣어두고 일단 5월달 기준에 7월달 기준에 요 포트폴리오로 지금 뭐 당장
바꾸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비중만 조금씩 조절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춰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크게 뭐 무리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건의 종목군들의 흐름 놓고 보시면은 일단 현대차 비중이 지금 사실 높은 기준이잖아요. 현대차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현대차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의 위치, 주봉상의 위치, 수급범위의 위치까지 우리 종목은 일단은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된 종목이 이제 주력으로 자동차와 그리고 IT도 뭐 실적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회사의 가치 또 브랜드의 가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이 신고가 50일 신고가 대비해서 2.36 눌려 있는데 거래가 오늘 좀 터지기를 기대했는데 좀 제한적이었어요. 뭐 월요일부터 해서 탄력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움직임 폭을 준다라고 한다면 24만 원까지 뭐 7월 달에 기대를 해도 그래봐야 20%가 안 돼요. 20%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인 하이닉스가 5월 저점에서부터 40%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월 5월 달 기준 잡아서 보시면 39.30이잖아요. 고점으로 지금 40%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40%면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말씀드린 30만 원까지도 다음 달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4.87 눌려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한적으로 잘 움직여 준 거죠. 수급도 정체 상태인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합니다. 무난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꼬여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간 단위에서의 그 상승률도 50%가 넘는데 일단 하반기의 기준에서는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거래가 좀 둔화되면서 4주 한 달 동안 좀 쉬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7월 달에 실적치를 접어들면서 본격화돼야죠. 탄력이. 탄력적인 흐름 역시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IT와 자동차의 기준이 자동차 25 또 IT 지금 현재 기준에 35 그럼 60이에요. 60%의 동진 세미캠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들어온 거죠. 55만 주면 1%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아요. 물론 주가도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1%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수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뭐 실적절 앞두고 성장성 부각되면서의 추가적인 움직임, 탄력이 나와주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확장돼 있는 흐름에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수급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체적인 흐름의 해석 가져간다면 크게 뭐 무리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포트의 기준에서 이제 LG화학 비중을 좀 15% 좀 안 되게 13, 14%뭐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5%까지로 2차 전지를 하여간 많이 줄였어요. 마지막에 물량 정리한 부분들은 좀 아프게 정리를 한 거죠. 거의 뭐 손절성의 정리까지도 다 된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LG화학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19% 수준으로 20% 좀 안 되게 줄여놓은 건데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오늘 변동 탄력이 좋았던 에코프로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충족이 안 되면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쪽에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한 쪽으로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오늘 좀 많이 아쉽죠. 물량이 많이 떠넘겨졌어요. 1.5%면 자 밑으로 집어던지는 흐름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당겨주는 게 아니라 뭐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정리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인지 어쨌건 집어던지지 않고 위에서 맴도는 가격에서 잘 소진을 시켰습니다. 저 부분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나오려면 벌써 이미 나왔겠죠. 그리고 그 월말, 분기말, 반기말의 물량 소진할 부분을 지금 다 털어낸 거라고 한다면 누적적인 수급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수급까지 감안했을 때도 눈에도 안 띄어요. 1.5%, 1.3%, 4% 수준, 저게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 쪽의 추이 추세 부분을 다시 거래가 감소는 했지만 월간 단위에서 거래가 마저 수반되는 그 근거치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OMA, 20MA를 넘겨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실적주기 때문에 실적 철회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범위, 그 부분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온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을 볼 수 있다. 지금 방산주 전체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방산 전체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들, 그러니까 7월이죠. 그때부터 해서는 좀 더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윗방향의 확장이 되겠죠. 실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제 5% 종목이 많아졌어요. 8종목이에요. 8종목씩 느는 경우가 드문데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막 집중해서 그냥 변동이 제한적인 시장이니까 주력주에 집중해서 그냥 꽁꽁 뭉쳐져 있읍시다. 거래 터지는 종목 변동성 보고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뭐 매집이 단행돼 있고 그 매집이 단기 변동성의 측면뿐만이 아니고 추세적인 면, 그 추세적인 면의 기준의 근거는 실적. 그 이제 HD현대 인프라코 보도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뭐 중국 쪽에서 좀 축소돼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업 부분의 확장, 이런 부분의 매출의 증가, 뭐 여러 가지. 결론은 HD현대 인프라코의 경우에 오늘 1% 달하는 물량, 현대로템 좀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변동률은 제한적이에요. 전일 대비해서 2배 정도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의 기준. 어쨌든 11,200원대 52주 고가 12,490원 이런 라인들 전부 뭐 뚫고 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전부 이제 외국인으로 집계가 잡히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꼬여져 나가고 있어요. 뭐 수급이 꼬여져 있어도 주가는 탄력을 받으려면 받죠. 뭐 에코프로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막연한 기대 요인을 갖고 가기보다는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기준 잡힌 부분은 뭐 문자도 안 나갔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29,000원 넘기는 자락에서는 좀 줄여놓으십시오. 왜? 거래도 둔화돼 있고 수급도 좀 꼬여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은 떨어져 있습니다. 정리하고 밀리면 밑에서 재편입하시든 아니면 이 길 7월 첫 거래일에 들여다보셔도 무난하니까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일단 이수베타시스의 종가가 좀 아쉽습니다. 장중 기준에서 대비 미끄러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추세 강화가 형성돼 있고 주간 단위의 흐름에 뭐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은 이제 좀 일부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 나쁜가요? 안 나빠요. 고점 넘기면서의 거래대금 다음 주에 터져주면 뭐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주력주들의 이제 흐름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요 관심 종목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IT 쪽의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의 기준에 우리가 이제 HD 인프라코어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캠도 일로 올라오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고
변동성이 가장 그 거래되면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형성을 시켜놓고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가 이제 8종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계속 보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의 이 수급과 함께 탄력을 받은 그 엄청난 흐름들, 그리고 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차 전지 변동성의 확장 그 수익 범위를 상당 부분을 챙겼는데 뭐 LG화학은 좀 많이 아쉽죠. 4월 11일 날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올해 들어서 2번을 했고 2차 전지에서 뭐 충분한 수익을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자락에 거래 둔화돼 있고 매번 설명드릴 때는 이해가 되시더라도 막상 이제 그 기준 잡을 때는 뭐 내 종목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덜어낼 건 덜어내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2차 전지 주력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을 설정해 놨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둔화돼 있어요. 일단 비중을 정리하셔서 주력 포트폴리오에 이제 잡아 놓으시는, 아무래도 신고가 목전에 있는 종목군들이 고가를 넘길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겠죠. 그 비중을 늘리자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뭐 막연히 안 된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히 좋다도 아니에요. 이 고점을 넘기려면은 어찌됐든 그 고점에 맞는 거래 대금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일간 단위의 기준에서 그게 최소 그러니까 2조 3천억까지 터졌던 종목이라 뭐 2조 3천억을 넘기는 건 당연해요. 넘겨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넘기고 바로 고점을 넘기라는 게 아니라 고점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도 최소 이제 뭐 1조 이상 1조 5천억 그리고 2조는 터져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래는 없는데 점진적인 강세로 계속 고점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어차피 에코프로의 경우도 20% 수준의 등락까지도 하루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공부하시면서 배운 게 뭡니까? 어떤 종목이든 변동이 나오려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프로그램 매수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그렇게 됐죠. 개장 초부터 뭐 반등 탄력 나올 때 프로그램이 13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2%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주가가 뭐 쭉쭉쭉 17% 18%까지 막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변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비중 좀 줄일 건 줄이고 현대차도 이제 뭐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쪽은 뭐 그 거래량만 보고 거래 대금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사상 최대치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는 주가, 이 부분을 당연히 넘겨야 돼. 기아는 이제 뭐 다 신고가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 한미반도체, HPSP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나 HPSP도 편입하신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얘도 뭐 25,000원 수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높게 잡으신 분들이 28,000원대 수준, 그리고 좀 낮게 잡으신 분들이 25,000-26,000원의 수준, 추세대로 가자는 거고 얘가 제일 버거운 거죠. 지금 이제 변동성 종목에 포스코 DX하고 2.5% 채워놓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개가 번거롭고 좀 고달픈 상황이 되는데 원체 이제 이쪽은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예요. 거래가 여기서 급감을 하면 최악의 경우는 얘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거래가 유지된다면 이쪽으로 집중을 일단 먼저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만 또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뭐 현대차 24% 잘 채워놓으셨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흐름이 나온다든가 또 현대차가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조금씩 옮겨가실 수 있어요. 강하게 뚫어줄 때. 그게 이제 다시 거래 둔화되고 실패되더라도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길 때, 그럴 때, 또 오늘 같은 날 현대로템이 만약에 프로그램이 엄청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얘는 이제 7.2%니까 이만큼이시면 되는데 주력으로 이제 넣는 쪽의 비중이 좀 낮으신 경우, 뭐 동진 세미캠이나 오늘 첫 거래일이니까 좀 그렇다고 쳐도 7.2%는 좀 넘어가셔야 돼요. 7.2%는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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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게 이제 확인되면 이제는 주력으로 넣어놨으니까요. 얘하고 뭐 HD 현대인프라코를 그래서 주력에 맞는 비중을 일부 이제 넣어두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요. 포스코 쪽의 흐름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의 기준을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 보시고 일단 저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이면 괜찮으세요. 여기서 아예 뭐 계좌를 두 개로 나누시든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따로 빼내시든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기서 한 뭐 10% 20% 정도를 변동성 매매를 하시겠다 딱 잡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종가에 다 파는 거야 뭐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늘 종가에 다 팔아버리는 거야. 오늘 종가에 안 볼 거야 나 다 팔아버릴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천당을 갖다 지옥으로 이제 꼬꼬라치고 최고점 대비해서 50%씩 빠져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목 검색기에서 하이닉스까지도 검색기에서 다 발굴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VVIP 회원님들 뭐 후기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검색기 기능도 쭉 보시면 뭐 대단합니다. 검색기 기능이. 그리고 이제 후기도 다시 또 한번 더 볼 건데 일단 이제 그 홈페이지 안내를 해드리면 포트폴리오를 지금처럼 다 오픈을 해드려도 함께 하시죠 해도 뭐 움직임을 제대로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홈페이지에 디자인을 뭐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사실상은 메인 화면에 이제 상한가도 좋긴 한데 상한가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리고 우리 종목하고 관계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짜리 루닛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벅차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해놓으라고 한 건데 예를 들면은 당일 기준에서 이제 뭐 검색기 기준의 최우선순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변동률 상승률 기준에서 최우선순위의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냥 막아 놓으셔도 되는데 결론은 포트폴리오 수익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계좌 수익 오늘 종가의 기준이니까 오늘 거 다 잘라서 뿌려주시고 오늘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뭐 방송화면의 기준에서 여기는 이제 방송화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요걸 갖고 나간 방송화면 중에 이제 뭐 8% 수익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건 언제 거예요? 언제 날짜? 이게 날짜가 언제일 거일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뭐 7.7인데 요건 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가 25,400원인 걸 보면 어제 제가 야간에 수정했는데 야간 수정 자체가 예전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그죠? 이스페타시스의 25,400원이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 수익 범위를 캡처해서 메인 화면에 하나 넣어주세요. 이 방송 화면을 크게 넣어주든 얘를 넣어주든 뭐 아니면 핵심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좀 어떤 기준을 잡자고요.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수익을 뭐 함께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수익 범위는 올려드렸는데 종목 검색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회원님들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일 뭐 변동률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고점에서는 이렇게 탈퇴 신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네 가지의 전략을 잡아서 이제 차익 실현의 자동 매매 기능을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 윤정두가 이제 뭐 36년 동안 주식하면서의 기준에 소형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에서 수익을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
이런 종목의 기준을 설정하십시오라고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20일 날 20배타시스면은 이때 가격이 한 22,000원? 22,000원대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9,900원까지 올라왔죠. 예?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이렇게 현대로템이나 포스코 DX나 이렇게 LG화학이나 다 설정을 해드리는데 기준 거래량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로 우리는 주력주로서 가지고 가는데 변동성 매매가 되려면 이렇게 기준 거래량, 그러니까 2천만 주가 터져야 이수 페타시스의 변동도 윗방향으로 세게 나올 수 있다. 6월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 900만 주뿐이 안 나왔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이 뭐 변동률은 좀 뭐 크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크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은 제한적인 거죠. 적은 물량에도 이제 아래 위로 출렁출렁하고. 그래서 저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양봉이면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려도 사실 장중에 어떤 종목이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기준에서는 저런 기준 거래량,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최상의 거래대금을 형성하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루닛 보시면 이때가 108,400원.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108,400원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뜨고 나서 이제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눌려졌는데, 뭐 포스코 DX도 18,000원대인가요? 고점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검색기에서 당일 기준에 다 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20일부터의 기준이 되는 건데, 루닛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박스 쳐드리는 건 종목 검색기에서, 이거 빨간색은 이제 전일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 변동이 나온 등락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러 종목을 이렇게 올려놔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 나온 건 이제 하나오션 정도. 문자 사인이 안 나간 거는 우리가 원하는 저런 600만 주의 거래, 그런 거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제 검색기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루닛이 이제 20일 날 13만 700원 상한가를 가죠. 10만 8천 원대 뜨고 13만 원대까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 또 변동성이 또 나오고 또 포착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장중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장중에 초록 색깔 박스. 그리고 전일 그 설정해 드린 종목은 빨간 색깔로 쳐드리는데 22일도 20일, 21일, 22일, 22일의 경우에도 루닛, 포스코 DX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주력주의 경우에는 저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만 됩니다. 그래 변동성 매매고, 그렇지 않으면 추세 매매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포스코 DX도 뜨고 3%에서 12% 수준, 그다음에 코롱인더, 뭐 루닛은 계속 떴죠. 거래가 계속 터져 있으니까 14만 원대. 저게 결국은 20만 원 수준으로 올라오니까요, 그죠? 20만 원을 넘겼던가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초록 색깔은 종목 검색기 장중에 나온 거.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주식수를 다 적어 드린 거예요. 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대금도 터져야 되고, 또 외국기관 수급도 유입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결론적으로 이제 23일 날 기준에 좀 공격적인 전략으로 종목군들 변동성이 있는 쪽을 틀었는데, 일단 뭐 거래가 터지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26일 날도 이제는 이제 화수목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3 그리고 26 금요일 월요일은 이제 방송 화면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린 종목 군의 기준,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 23일 날은 검색기 뜬 게 없나요? 23일 날 검색기 뜬 거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주세요. 이게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 23일 날 것도 이렇게 종목 수익률 부분 비어져 있으니까 제가 깜빡하고 앉는 건지, 하여간에 23일 당일 공략주 수익률하고 검색기 기준을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27일, 23일, 26일 거다.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떠주게 되고,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아무래도 뭐 한 종목 내지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이 좀 좋아지면 이제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변동성이 나오지 못하고요.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일단은 검색계는 무조건 포착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1조 이상짜리가 검색이 되라는 기준인데 1조 이상짜리가 잘 안 나오는 날도 있죠. 시장이 원체 이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었던 이스페타시스의 히트. 6월 달에 가장 히트 쳤던 종목군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만 1조 넘기는 잘하게 18만 원에서 그리고 그게 40만 원을 넘겼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8만 원에서부터 뭐 그냥 뭐 더블 수익이 상한가가 18만 원 넘기고 3번 나왔어요. 1조 넘기고 3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루닛의 기준이 6월 1일 8만 원대 넘기고 17% 폭등 나오고 8만 1,000원 넘겼을 때가 1234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 1조 넘기고 그러고 나서 당일 17% 그리고 우리 평균 단가 94,000원 그리고 결국은 20만 원 수준까지 루닛이. 근데 이제 처음 단추가 조금 애매하게 꼽혀져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 못하셨어요, 다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루닛 수익 내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 수익 범위도 루닛도 6월 달에 더블 시가총액 뭐 1조 넘어서면서부터 2조 넘길 때까지. 그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60%의 수익.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이스페타시스가 더블이 난 거죠. 이스페타시스가 더블. 그렇게 해서 요 흐름. 7월 포트에는 이스페타시스는 뺐습니다. 이게 이제 뭐 14,630원 1조 미만이에요. 9,200억 원대인데 5월 말에 1조를 넘겼었고 그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조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기준을 잡자 했어요. 그런데 1조 미만짜리를 포트에 이렇게 넣어본 적은 최근에 1, 2년 사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로 넣는 건데 결과가 잘 나와줘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테슬라 쪽 아무리 뭐 이왕이면 강세 띄워주면 좋죠. 그런데 테슬라 쪽 아무리 뭐 변동이 크게 나와도 제한적일 수 있어요. 테슬라보다 월등하게 어마어마한 변동률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뭐 6월 대충 기억나는 것만 따져봐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DX가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뭐 포스코 DX도 변동 만만치 않았고 가장 히트는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다른 분들이 몰라서 그러실 뿐이지 현대차, SK 하이닉스, LG전자 지금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5월 들어서도 그렇고 6월 들어서도 그렇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5월 기준에 40% 폭등이 나왔죠. 시가총액 3위가.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상한가 한번 잡으려다가 뭐 고점 대비 막 20, 30% 두들겨 맞지 마시고 비중만 제대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원칙만 제대로 지켜주시고 공부하기 싫으시잖아요. 솔직히 공부하면 뭐해요. 그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금 마음이 안정화돼 있으실 때 공부도 하는 거지 막 마음도 급하고 그러면 뭔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매 사인 받으셔서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매매 사인 받으셔서. 아시겠죠? 7월 달에는 굉장히 무지하게 기대가 됩니다. 지표가 좋고 기업들 실적 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뭐 시황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황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식을 막 하시기 시작하다 보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또 금리 2번 더 올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긴축되고 기술주가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럼 벌써 하이닉스 폭락이 나와야죠. LG 전자도 그렇고 어떻게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지금까지 내줍니까? 52주 신고가 랠리를. 그런 거는 그냥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는 어떻게 한다? 올리는 것은 결국은 호재다라고. 금리 올리는데 악재인 것처럼 막 사람들 악수고 난리 났었잖아요. 야 금리 인상한다. 미국 가파른 금리 인상한다. 다 죽었다. 정신병자들 아냐.
작년 9월, 10월 저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시장은 어때요? 유럽이나 일본 폭등 랠리니까 폭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신고가 랠리. 금리를 올리면 그러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제로금리로 다시 내렸죠. 시장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붕괴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가 긍정적이고 금리 인상을 감내하면 될 기준으로 금리를 정책을 꾸리는 거지, 그냥 뭐 막연하게 마구잡이로 금리를 설정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뭐 달러 강세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진콜, 죄송합니다, 마진콜이 아니라 FX 마진 이런 뭐 거래를 하시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 추세 추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민감하시잖아요. 원화에 대한 부분들. 근데 원화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원화만 약세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IMF 때라든가 동남아 외환 위기 때, 선진시장 멀쩡할 때 우리나라, 우리 동남아 폭락이었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진짜 뭐 휴지 쪼가리 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원화만 어마어마한 약세를 띨 때, 그럴 때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에 의한 약세였죠. 달러 강세에 의한. 근데 이제 그 달러 강세에 의한 원화 약세 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유로화나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만의 약세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이제 보시면은 2000년대 그 이후에 설정 범위, 뭐 IMF 때까지 보시면 IMF 때 이게 휴지가 된 거죠. 우리나라 원화만 유독 이런 거죠. 동남아야 완전히 뭐 폭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먼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경기가 다 휘청되긴 했지만 엔화는 초강세였잖아요. 엔화 초강세였죠. 안전자산 뭐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초약세,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IMF 때도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가 온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동남아 외환위기 때문에 IMF가 온 거지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때 이후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때 그 휴지 쪼가리처럼 이런 변동률이 나왔을까요?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단기 외채도 다 못 갚아요, 사실은.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한 거예요. 통화 수합을 일반인들이 쓴 거는 2000년 기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일본의 그 일개 도시하고 외환 위기, 외환 수합을 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할 때 그게 포털 사이트에 처음으로 외환 그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일반인들은 뭐 알 수도 없는 단어였고, 그리고 쓰지도 않았고, 결국은 이제 저 당시에 환율이 안정화된 거는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때 당시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인가요? 경제부총리? 그분께서 이제 방미를 하셨다가 약간의 말실수도 있으셨고, 하고 바로 방미하셨다 이제 그 다시 오실 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뭐 꼭 그분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죠. 신용등급사에서 다 내려버렸잖아요.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 거예요. 급격히 발표를 해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다졌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어차피 글로벌 증시가 다 바닥을 똑같이 다집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통화 수합, 그들이 달러화로 해준 게 아니라 자국의 통화로,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동네 창피한. 그 당시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뭔가 영향이 되는, 그러니까 외환잔고가 많다고 해서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외환잔고가 많은 세계 10위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1위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싸우는 거 같죠? 야, 가만 안 둬. 정치 쇼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주식을 하는 거예요. 공화당 정부에서는 당연히 마초 기질을 보여줘야 되고, 방산이나 이제 전통 에너지 쪽에 정치자금 후원을 받다 보니까 중국, 야, 일로 와봐. 이 녀석들이 콱 때려버릴까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화폐전쟁 해가지고 승홍빈이 지은 책, 그 소설이지. 그게 무슨 뭐 1, 2까지 나왔잖아요. 그 무슨 화폐전쟁이 일어나. 결론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는 결코 뭐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는 관계인 것이, 일단은 경제 동향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는 건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또 미국은 GDP 70%가 수입입니다. 그 소비예요, 소비. 소비인데 그 70% 소비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요? 중국산 저가 물량이 들어와야 물가가 안정이 된답니다. 미국도. 물론 뭐 동남아 쪽도 있지만 중국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크다 막 볼멘 소리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일로 와 임마 하고 막 네 위안화 자꾸 평가 절하할 거야? 빨리 위안화 강세로 전환시켜 막 이렇게 다 쇼라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는 표현을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삽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부채 한도 상향해달라고 뭐 이번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매번 똑같아요. 민주당 정부군, 공화당 정부군 채권 한도 상향해서 계속.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뭐 왕족이 있잖아요. 계속 채권. 그게 이제 은행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런 얘기하면 또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기준의 흐름.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중국 쪽의 세계 외환보유고 1위의 기준에 미국 채권을 대부분 다 갖고 있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싸움을 해, 뭐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막말로 중국이 채권 안 사주고 그 채권 시장에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가끔 해외 토픽 가끔 보시면 그런 거 나와요. 미국 채권을 뭐 일본 정부가 몰래 갖고 가다가 뭐 어디서 팔려고 했다 못 팔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뭐 그냥 가십거리 내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 쪽이에요? 사우디, 일본 뭐 이런 순서잖아요. 스위스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요. 왜 안 보이고? 대만도 10위 안에 들어와. 왜? 미국 우산 밑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10위 안에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단기부채나 장기부채는 택도 없고 단기부채 채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IMF 때 이런 흐름이 나왔고 통화수합 덕분에 안정화됐고.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앞전의 흐름에서는 1,200원을 넘기면 좀 원화의 가치가 훼손된 거니까 문제가 있다. 1,200원을 넘기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200원을 넘기면. 근데 이번에는 1,200원 넘기고 1,300원 넘기고 1,400원을 넘겨도 외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당시의 기준에 1,400원까지 넘겼을 때 지금 안정화돼 있죠. 이게 정확히 중간 선거에 있을 때예요.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그래서 민주당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화 정책을 쓰잖아요. 공화당이 이제 뭐 무슨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북한을 또 이란을. 안 되지. 우리 동포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이제 IRS 같은 경우도 지금 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IRS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깐다 뭐 이런 내용. 그게 이제 강한 미국을 보여주고 중국에 이제 뭐 큰 소리 치는 미국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보수 성향의 표를 얻기 위한 흐름인데, 강달러 기조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연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달러 기조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6개 통화에 대한 그 비율이란 말이에요.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덴마크 화폐인가 스웨덴 화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GDP 비율로 비율을 나눠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에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향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미국이 뭐 큰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별 희한한 표현도 하는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저기 밑에 보이지도 않는 막내 동생뻘도 안 되는 어? 그게 독립전쟁 해가지고 이제 독립이 된 거잖아요. 프랑스 끌어다가 영국하고 이제 영국이 하도 돈 뜯어가니까 에이 이러고 못 살겠다 전쟁하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야 좀 영국이 우리한테 자꾸 괴롭히고 우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가 그냥 와서 그냥 한방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독립전쟁에 승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영국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오래 쳐주질 않단 말이에요. 독립전쟁 승리하고 나서 200 몇십 년인가요? 하여간에 결론은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엄청난 그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건 이번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절하율의 기준과 그리고 이제 유로화의 절하율의 기준이 연 단위에 막 20%씩 나왔어요. 달러 인덱스를 너무 강하게 펼쳐가지고. 근데 엔화는 거기에 1.5배 이상 더 약세를 냈죠. 상상을 초월한 약세. 원래는 잘 생각해 보시면 또 괜히 시황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한 번쯤은. 금리도 이제 한번 날 잡아서 해드릴게요. 금리,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인데 상품 가격은 지금 뭐 시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엄청난 화랑세가 나왔을 때 이제 상품 가격, 원유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야 이제 지금 다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윤정도 얘기 안 듣고 뭐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그거 우려가 뭐 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여서 이렇게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거 그거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준에 우리는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거고 여타 국가들도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달러는 엄청난 또 약세를 떼요. 그 당시에. 왜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러면서 리먼이 터진 거거든요. 미국의 악재거든요. 이번에는요. 이번도 미국발 악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쥐들이 금리 긴축 조절해야 되는 시점에 대선 끝나고 나서 경기부양책 2조 달러를 뿌려야 되니까 긴축을 못하고 금리 인상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추가 폭등 내려가 나왔죠. 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그러나 나서 이제 작년 1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올린다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기준도 악재는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미국의 문제, 너무나 과도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전처럼 브렉시트 때도 엔화가 강세를 띈 것처럼 이번에도 엔화가 초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엔화가 초약세를 띈 겁니다. 미국이 가장 만만한 선진시장이 일본이죠. 우리는 솔직히 일본보다 뒤 수준에 밀려 있는 거고 경제 규모나 모든 게.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만만하다 보니까 일본 엔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띈 거예요. 그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 거는 엔화 대비 엄청난 강세.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엔화의 약세가 1.5배에서 2배 정도.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띄게 됨으로써 일본 증시는 오히려 안 빠진 거고. 왜? 달러 환산 조치가 들어가니까 빠지면 얘네는 엄청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빠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돌릴 때 시장 돌릴 때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띠는 이유는 역시나 엔화 약세 기준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달러 환산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훼손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가 훼손된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강세와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의 강세의 기준이 엔화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원화나 파운드와 유로화에는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수출주들의 기준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IT 쪽 뭐 하이닉스가 그렇게 40%씩 폭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또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왜 내겠어요? 아니 경기 안 좋다며. 근데 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듣는 얘기가 시장 안 좋다는데, 경기 안 좋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때도 그 얘기 들어서 87, 88, 89년도 그 엄청난 화랑기에 86, 87, 88인가요? 86, 87, 88 아시안 게임부터 월드컵까지, 올림픽까지 그 어마어마한 화랑기에도 아버님도 회사가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용돈 주실 때만 되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용돈 아껴 써라. 항상 레파토리야. 2000년 전에도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대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의 시장은 윗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논리가 아닙니다. 일본만큼 유일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원래는 선진 시장이다라는 것은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게 선진 시장이에요. 그죠?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물가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보조를 잘 하고 안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거의 물가가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일본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죠. 이제 4년, 3년 됐는데, 그때는 환율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뭐 환율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절대 환율의 차이가 아니고, 이번에 엔화가 추가 약세를 띄는 기준에서도 추가 약세 띄면서 조금 이제 더 한 5% 정도 환율 약세 기준이 5% 갖고는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자꾸 환율 약세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냐면, 물가가 걔네는 멈춰 있고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걔네들 지금 인건비가 1,300원, 13,000원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의 흐름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32년, 3년 전에 편의점 알바가 1,000 몇백 원, 2,000원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도 일본은 시급이 10,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내가 기억하는데 시급 10,000원에 야간에 근무하면은 또 시끄러운데 빠찡고 이런데 근무하면 13,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이 라면 한 그릇이 뭐 얘네는 소뼈 안 먹어요. 돼지뼈만 먹어요. 돼지뼈 육수 내가지고 우리 감자탕처럼 돼지뼈 육수를 내가지고 라면을 하는 이제 돈코츠 라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닭뼈도 하고 이제 하는데, 돼지뼈 육수 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수타면이 다 대부분이 이제 뭐 수타가 아니죠. 걔는 발로 밟아서 면을 만드니까. 하여간에 그 좋은 면인데, 라면 값은 어지간한 밥값보다는 비싸요. 일반적인 우리는 면이 싼데 걔네는 이제 이 가공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때 당시에 한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담배 가격, 맥주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가 있을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건비가 최소 5배, 10배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온도 물가에 대해서 싸다라고 느끼는 거죠.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거는 그거고, 결론은 글로벌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가장 단순한 논리는 안 좋은 회사는 퇴출되고 좋은 회사는 살아남아 있죠. 그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지수에 악영향이 없다는 거.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우리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계속 인건비가 올라요.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라면값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코멘트 해주고 뭐 라면값 인하되고 다 좋은데,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이제 위반되는 사항인데, 어찌됐건 뭐 정상적인 기준이면은 올린 라면값을 왜 내리냐 이거야. 그리고 이제 소비자단체는 또 반발을 하죠. 야, 니들이 올린 거 대비해서 내린 건 이건 택도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업종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리고 뭐 사양을 좋게 만들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수요가 둔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수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일본하고의 경쟁 속에서 일본의 엔화가 더 약세를 띠다 보니까 져야 돼요. 근데 이 기술력도 일반적으로 일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리먼 때 원체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죠. 왜? 일본 차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제 경쟁을 하던 중형차급에서의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R&D 비용도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좋은 성능의 차량도 만들고 디자인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시장이나 인도 시장을 나름 다 잡아먹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릴 수 있었고 판매 대수도 크게 줄지 않았고, 경기가 솔직히 나쁜 것도 아니고, 경기는 안 나빠요. 지표가 안 나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99년도까지 시가총액 1위였어요. 99년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섭니다. 99년 7월인가 8월인가 1위로 올라와요. 삼성전자. 지금까지 1위죠. 근데 한국전력은 1위에서 밀린 것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20위 밑에 있습니다. 20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외국처럼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지분이 일정 범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만성적자에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결론은 그런 논리에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논리에서. 안 되는 업종 계속 안 돼. 아니 IMF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때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시장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그때 유동성의 힘으로 들어올렸죠. 그게 비이성적입니까? 아니야. 코로나19 때도 막말로 배달민족, 요기요 이런 애들, 없던 애들이 신생 업체들이 초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또 IPO하고 돈 받아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걔네들은 승승장구하는 거고, 그럼 그런 업체만 사면 돼. 우리는 자영업자들, 동네 상권에 계신 분들 힘들어서 재난지원금 받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데 시장 지수는 폭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시장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어려워요.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업계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이탈률 없지. 이탈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혼자 이 정도면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매매 기법을 배우셔서 독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깨져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매매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뭐 몇십만 명 계셔야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 이탈률이 가장 없단 말이에요. 왜? 방송국만 가면 곡소리가 나요. 매출은 뭐 반토막 이상,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종목은 다 초전박살이야. 애들 방송 보셔서 알잖아. 막말로 윤종처럼 대형주 얘기하고 실질적인 대형주 포트폴리오 채워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뭐 우습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에코프로 한번 그때 뒤차 타서 에코프로 대박이시죠 이런 애들이 있어도, 우리처럼 에코프로 12만원, 15만원, 16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자체가 없다고. 결론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좋다는 거죠. 어떤 업종을 택했느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제 둔화되고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 없이 이런 실적철 맞이해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쪽. 실적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면 이쪽의 비중을 조금 아쉽지만 줄여놓고, 응? 실적 바탕으로 들어오는 쪽 늘려놓고, 변동이 제한적이면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보되, 도저히 이 변동성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은 비중 또 줄여놨다가 거래 터질 때 또 따라 붙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지수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지수는 어차피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충격이 나와서 뭐 1, 2년 빠질 수도 있어요. 깊게 빠지면. 근데 결국은 부양책이 나와서 돌려놓기 때문에, 그 부양책이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자체는 올라갑니다. 그럼 지수라는 게 지수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은 다우지수하고 니케이 225가 아마 주가 평균 방식일 거예요. 걔네들 빼고 나면 전부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처럼의 우리나라 지수, 삼성전자의 영향이 전체 시장에서 24%씩 뭐 이렇게 되는. 응? 그렇게 해서 그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서의 개념이 아니라 업황이 뛰어난 쪽의 시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 지수는 다 견인을. 자, 결론적으로 뭐 짧게 끊어드리려다 뒷부분까지 길게 늘어졌는데 차분하게 7월 이제 맞이해서 수익 잡아내셔야 되니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인 또 랠리, 우리 5월, 6월에 그 계좌 수익 10%에 가까운 그 계좌 수익, 변동성 종목의 수익 다 빼고도 그 계좌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의 흐름이 폭발적인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줄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개월수를 많이 들여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죠. 해드릴 이유가 없죠. 네. 마무리 짓고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